자, 오늘은 세 타임으로 끊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시간을 좀 길게 해서 남은 시간을 세 타임으로 끊기가 조금은 애매할 수도 있겠네요. 자, 일단 그 193쪽에 토지 공개념 및 개발 이익 환수 제도가 있죠. 요거는 이제 중요도가 좀 낮습니다. 10년에 한 번 정도 언급될 뭐 그런 내용이고요. 토지 공개념 할 때는 그 공자가요, 이런 공자입니다. 공평할 공자 있죠. 공과 사를 구별하라 뭐 이런 말 쓰죠. 이게 이제 사유재산제가 허용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유재산제 이거잖아, 이거. 그죠? 그러니까 토지를 누군가가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공짜를 붙이는 거예요. 개인이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그것은 사유재산제를 허용은 하는데 그걸 절대적으로 허용을 해버리면 토지는 한정돼 있으니까 이거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공평하게 이용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공개념을 적용하는 거예요. 사유재산제를 허용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개념을 적용하는 겁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토지에다가. 그 소리는 각종 제한을 많이 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 제한을 많이 하겠다. 그래서 지금 개발 제한 구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다 이런 것들이 다 일반인들로서는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정도의 제한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한때는요, 이걸 굉장히 강하게 제한한 적이 있어요. 한때는. 어느 정도로 제한을 했었는가 하면은 혹시 토초세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토지초과이득세법? 네. 그게 혹시 그런 세금 내봤습니까? 안 내보셨습니까? 그런 세금 내보셨습니까? 예전에? 한 20 몇 년 됐는데. 토지초과이득세법. 땅 좀 갖고 있으신 분들은 아마 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원래 땅값이 1억이잖아요. 근데 내년에 땅값이 1억 2천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전국 평균 집가 상승률이 5%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20% 올랐잖아요. 전국 평균 집가 상승률은 5%인데 나는 1억짜리 1억 2천 됐으니까 20% 올랐죠. 그러면 토지 초과 이득이 1,500만 원이 돼요. 정상 집가 상승률보다 높게 발생한 거. 요거는 토지 소유자 노력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요 1,500만큼이 토지 초과 이득이고요. 세금을 거기에 절반을 매겼어요. 1,500이면 절반이면은 750만 원이 세금인 거죠. 자,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땅은 내가 지금 집을 지어 놓고 살고 있는 그 땅이에요. 이 땅에 무슨 뭐 임대료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발생하는 게 없어요. 나는 그냥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냥 근근히 먹고 살기만 하는 사람이고 딸랑 집 한 채 있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그 750만 원의 세금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아야 세금 내죠. 아니면은 국세청에다가 지분 등기를 한다면 요만큼 지분 등기를 하면 되겠죠. 물납으로. 예? 또 1년이 지났어요. 또 땅값이 올랐어요. 또 돈이 없어요. 그럼 또 요만큼 또 물납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결국은 땅값이 자꾸 올라가면은 결국은 정부 것이 되어버리겠죠. 이런 거를 잠식이라 그래요. 잠식. 자본 잠식이라 그래요. 이거는 사유재산제에 대한 이 지대한 침해가 된 침해. 예, 이게 자연스럽게 정부 것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그게 폐지됐어요. 폐지됐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시행 안 해요. 그러니까 공개념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공개념을 강조하는 법률들이 거의 다 폐지됐어요. 사실은. 그나마 남아있는 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개발부담금이라는 걸 부과해요. 근데 그 개발부담금도 잘 부과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잘 환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런 이제 배경이 있어요. 그런 이제 참고로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194쪽에 가시면은 개발이익 환수 제도가 있죠. 거기 이제 요것도 이제 10년에 한 번 정도 뭐 참고로 보는 정도거든요. 반가로 이번에 개발이익 환수 제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개발이익 환수 방법에서 클라크라는 학자의 개발이익 환수 방법이에요. 거기 이제 4가지 방법이 있죠.
요거 이제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릴게요. 초과매수법이라는 거 있죠. 초과매수법은 이만큼이 필요한데 땅이 여기 땅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변 땅값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여기 땅값도 올라가지만 보통은 이쪽에 이제 수용을 하게 되면은 수용할 때 보상금을 어떻게 줘요? 보상금을 줄 때 개발이익을 다 포함시켜서 보상금 다 주나요? 보상금 줄 때? 그렇게 안 줘요.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보상금을 줘요. 빚금 친 부분은 개발이익을 배제 후 보상을 해줘요. 당연히 이거는 개발이익을 포함시키지 않죠. 예를 들어서 지금 올 3월 1일 날 어디를 개발한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지역 땅값이 올라가겠죠. 근데 보상해 줄 때 어떻게 해주는가 하면은 1월 1일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해 줍니다. 1월 1일자 기준으로. 그래서 주변에 그 개발과 관련 없는 지역에 땅값 상승률을 적용해요. 그 지역 땅값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1월 1일자 표준지 공시지가에다가 그 개발과 관련 없는 인근 주변 지역에 지가 상승률을 적용한다고요. 그러니까 개발이익이 포함이 안 돼요. 보상해 줄 때. 그렇게 보상해 준다고요. 다음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주변은 수용되는 데가 아니잖아요. 수용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주변 땅값은 올라가더라도 어찌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 사이에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땅 투기를 한다면은 정확하게 탁, 이 다트 있죠, 다트. 다트를 해서 정확하게 개발되는 그 지역을 딱 찍어야 돼요? 아니면 빗맞아 찍어야 돼요? 빗맞아 찍어야 돼요, 투기를 하려면은. 왜냐하면 여기는 개발이익이 배제되고 보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그러면은 어떻게 이 회수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초과매수예요, 초과매수. 더 많이 사자는 거지. 더 많이 사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 안 돼요. 아까 제가 공공필요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헌법 23조 3항. 필요한 부분이 빚금친 부분만 필요하죠. 빚금친 부분만 필요한데 이 바깥까지 매수하면은 위헌이에요, 위헌. 우리나라는 이거 안 된다고요. 이렇게 할 수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우리나라는 초과매수 안 돼요. 다행히도. 그러니까 투기하기는 좋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상쇄법 있죠. 상쇄법은 자 여기가 이제 개발되는 지역이에요. 내가 땅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이렇게 갖고 있으면은 요거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상을 해줄 때 요 지금 바깥에 있는 거는 땅값이 올라갔겠죠. 땅값이 올라간 만큼을 까고 보상해 주는 거예요. 상쇄시키는 거예요. 올라간 만큼. 원래 이 땅값이 2억이란 말이에요. 원래 2억짜리 땅값이었는데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서 총 3억이 됐어요. 3억이 되고 이거 딱 반틈이 반틈 여기가. 그럼 여기 바깥 반틈이 얼마예요? 1억 5천이죠. 얼마 올라갔어요? 5천 올라갔잖아요. 안쪽 1억 5천, 바깥쪽 1억 5천이에요. 원래 각각 1억씩이었거든요. 1억이었었는데 개발된다는 소문에 다 1억 5천, 1억 5천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여기 5천 올라갔죠. 그만큼을 까고 여기는 5천만 보상해 준 거예요. 5천만 원만 준다고. 5천만 원만. 이거 1억 5천 올라갔잖아요. 이거 5천만 보상해 줘도 어차피 2억 될 거 아니에요. 원래 이 사람이 얼마짜리 갖고 있었어요? 원래 이 사람이 총 2억짜리 갖고 있었잖아요. 이쪽 1억, 이쪽 1억. 2억만 맞춰주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올라간 만큼을 까고 보상해 주는 거. 맞잖아요. 원래 2억이니까. 이것도 안 돼요. 우리나라는. 이것도 우리나라 안 돼요. 얘는 얘대로 정상적으로 보상해 주고 여기에 땅값 올라가는 거는 다른 방법으로 환수해라. 그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에요. 근데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대로 안 되는 셈이에요. 사실 이게 이 자체를 상쇄 자체를 못하게 돼 있어. 우리나라는 상쇄 자체를 못하게 돼 있어요. 초과매수도 안 돼요. 그다음에 토지 국유화법이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우리 안 된다고요. 세 가지 다 안 돼요. 남은 게 뭐예요? 직접부가법 하나 남아 있어요. 요거는 가능해요. 여기는 과세적 방법이 있고요.
비과세적 방법이 있어요. 세금 매기는 방법과 세금 매기지 않는 방법. 과세적 방법은 두 가지 하면 돼요. 보유과세, 이전과세 이렇게 하면 돼요. 보유할 때 내는 세금 뭐 있어요? 재산세, 종부세 거의 단가요? 취득금 취득할 때 내는 거. 취득세, 등록세 이런 거는 이전과세죠. 그죠? 취득세, 등록세, 또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다 이전과세죠. 자, 이런 식으로 이 가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금을 많이 낼 거 아니에요. 가액이 올라가는 거. 이 개발이익이 발생한다는 거는 가액이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금 많이 내는 거죠. 비과세적 방법의 대표적인 게 개발부담금이에요. 그리고 아까 개발이익 배제 후 보상한다 그랬죠. 개발이익 배제 후 보상. 보상할 때. 또 아까 뭐가 있었죠? 토지 비축제도도 있었죠. 토지를 미리 쌀 때 비축하면은 땅값 올라가는 건 자연스럽게 환수가 되죠. 또 공법에서 이거 안 배우시나요? 환지. 환지에서 감보하죠. 감보. 감보 들어보셨나요? 환지에서 감보하잖아요. 원래 100평짜리 땅 갖고 있으면은 70평으로 돌려주죠. 예를 들어서. 그럼 30%의 감보가 발생합니다. 그 30% 감보하는 이유가 뭐예요? 채비지, 보류지. 그 사업하려면은, 환지 사업하려면은 택지 정리할 때 비용 발생하죠. 그 비용 발생하는 거를 그 일부 땅을 분양해가지고 생기는 돈으로 비용 충당하고요. 또 일부 땅은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또 학교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공공시설 해야 되죠. 보류지, 채비지, 보류지. 이것도 뭐예요? 개발이익 환수예요. 왜냐하면은 택지 정리하기 전에는 평당 7만 원이 택지 정리하고 나면은 평당 10만 원으로 올라갈 수 있죠. 개발이익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택지 정리하기 전에 7만 원짜리 100평 갖고 있었으면은 700만 원어치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택지 개발한 후에 10만 원이라면은 이 사람한테 70평만 줘도 700만 원 주는 셈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30평은 덜 줘도 된다고. 예, 그게 감보. 이것도 뭐예요? 개발이익 환수하는 장치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또 TDR도 일종의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TDR.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있는 그 개발이익을 개발이 제한된 지역으로 이전시켜 주는 거죠. 간접적으로 개발이익 환수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외우는 게 아니죠. 그죠? 외우는 게 아니고 이거 생각해보면 아 그렇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죠. 자, 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감정평가에서 감정평가할 때 말씀을 드리고 바로 주택정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택정책에서 자, 이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아까 지역지구제를 말씀을 드릴 때 정책에서는 전부 다 효과 얘기한다 그랬죠. 효과. 어떤 정책을 쓴다는 것은 시장의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임대료 규제하고요. 자, 이 효과 얘기할 때 시장에 미치는 효과이기 때문에 뭐를 그려야 돼요? 수요 공급 곡선을 그려야 됩니다. 여기서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임대료 규제와 유사한 분양가 규제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임대시장이고 요거는 분양시장이에요. 분양시장에서도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음에 임대료 보조라는 게 있어요. 임대료는 누구한테 보조해 주는 거예요?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한테 보조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자, 그것도 해야 되고요. 또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있어요.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직접적 개입이에요? 간접적 개입이에요? 직접적 개입이요. 정부가 생산해서 내놓는 거거든요. 자, 이랬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다음에 조세 귀착이에요.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쳐요. 이것도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요. 전부 다 출발이 여기입니다. 자, 근데 임대료 보조는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한테 하는 거죠. 이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임대료 보조를 받아서 더 넓은 집으로 간다면 그거는 고가주택 시장이에요? 저가주택 시장이에요? 그건 저가주택 시장이에요. 저가주택 시장에서 얘기해요. 예, 이와 함께 고가주택 시장을 함께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함께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한다 이 소리는 이 LH공사 같은데요. 아니면 SH 서울도시공사 같은데 이런 데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을 하는 거죠. 자, 이 동네 옆 동네에다가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이 동네에 있으면 이 옆 동네에다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시장 여기 사적 시장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이쪽에 공급을 해요. 우리는 효과는 사적 시장에서의 효과를 얘기해요. 여기는 공공시장이에요. 여기는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을 안 그려요. 이제 여기는 안 그려. 왜냐하면 이거는 수요 공급 논리가 작동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시장이라는 말을 쓰기가 애매해요. 근데 뭐 뾰족한 다른 방법도 없으니까 학자들이 쓴 책에도 공공시장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시장 원리가 작용하는 곳은 아니에요. 됐나요? 지금 여기서부터 저 끝에 그래프까지 이 그래프만 잘 그리면 정책 노는 게임 셋이에요. 그래프만 잘 그리면. 왜냐? 지금 정책이라고 하는 거라 그랬죠. 계속. 지금 시장에 개입하는 거래요. 개입. 시장에 개입하기 때문에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부터요. 임대료 규제는 지금 현재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규제하는 거예요? 싸기 때문에 규제하는 거예요? 비싸기 때문에. 현재 연간 평당 5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서민들이 살기에는 좀 비싸다. 평당 50만 원이다. 그럼 1년에 10평짜리 살면은 1년에 500만 원을 내고 살기는 서민들이 힘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여기에다가 규제를 하자. 우리 규제를 40만 원 초과하지 못하게 규제를 하자. 이러면은 어떻게 하려고 할까 이 말이에요. 이러면은 시장에 미치니까 뭔 얘기 해야 돼요? 수요 공급 얘기를 해야 된다. 수요 공급. 수요자들은 어떻고 공급자들은 어떻고 다 지금 수요 공급 얘기합니다. 지금 저기 계속 아시겠어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수요 공급만 생각하면 되니까 정책 지금 앞부분 있죠. 앞부분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와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까지 이후로부터는 토지정책 그 지역지구제 지역지구제에서도 아까 그래프 그렸죠. 다 그래프예요. 그래프. 자, 여러분들이 한 번은 임차인이 되고 한 번은 임대인이 되는 거예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하면은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저소득층 임차인들은 좋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그냥 기분만 좋아요? 좀 더 좋은 집 또는 넓은 집. 좋다 그러기에는 좀 뭐하지만 어차피 저소득층이니까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가려고 할 가능성이 많죠. 그게 바로 뭐예요? 수요 증가, 수요 증가. 넓은 집으로 간 사람이 그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 그렇게 가려고 할 거라고요. 그러면 중개사무소에 나온 물량은 정해져 있을 텐데 찾는 사람이 늘어날 거라고요. 넓은 집을 찾는 사람이. 그죠? 넓은 집을 찾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수요자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집주인들 입장에서 보세요.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이만큼은 받아야 집 살 때 담보 대출도 받아가지고 이자도 내고 있고 뭐 수리도 해주고 이것도 저것도 갈아주고 하는데 내가 지금 거기에 돈 묶인 내 돈도 있고 이 정도는 받아야 똔똔은 되는데 그거 못 받게 하면 어떻게 해요? 손실 보는 거나 다름없죠? 그럼 재미없죠? 공급자들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화살표로 다 해요. 그냥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돼. 그냥 위로 올라갈 거나 밑으로 내려갈 건가. 공급을 줄일 거 아니에요. 이 소리가 이거예요. 이거. 수요자들은 수요하고자 하는 양을 늘리는 거예요. 가격이 이렇게 하락한 셈이다 이 말이에요. 가격이 하락한 셈이에요. 수요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하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하락하니까 이렇게 되죠.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여기서 이렇게 늘어나고 공급하고자 하는 양은 여기서 이렇게 줄어든다고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물량이, 수요하고자 하는 양은 늘어났고 공급 물량은 줄어들면 뭐 이게 초과수요 아니에요. 초과수요.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더 많잖아요. 맞나요? 자, 이게 뭔 소리 지금? 요거를 시장 중개사무소 상황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요게 중개사무소에 물건 보러 오는 사람은 많은데 물건 내놓는 거는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걸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물건 찾으러 오는 사람은 많은데 물건 내놓은 사람은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기에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어떻게 해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격차는 점점 벌어져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초과수의 크기가 어떻게 해요? 더 커진다고요. 장기로 가면 갈수록 초과수요는 점점 커진다고요. 장기로 갈수록 공급은 점점 줄고 수요는 점점 늘고 이렇게 된다고요. 됐나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집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집 구하기가 힘들면 어떤 현상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 구하기가 힘드는데 조금 전에 가계약금 주고 갔대. 가계약금 주고 갔대. 내일 남편하고 같이 와서 본대. 얼마 하기로 했어요? 안 물어볼 거예요? 내가 지금 집이 급하면 가계약금 줬을 때는 아직 그 뭐 위약금 이런 거 없잖아요. 가계약금 10만 원 던져주고 다음날 보러 올 거라는 확실한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가계약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얼마에 계약하기로 했어요? 물어보니까 뭐 40만 원 주기로 했는데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50만 원 줄게요. 이렇게 하라도 해서 집을 구해야 되지 않나요? 웃돈을 얹어줘야 돼요. 웃돈을. 근데 웃돈이 여기 50만 원만 줘서는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물량이 줄어들었거든요. 지금 물량이 이렇게 줄어들었죠. 여기서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물량이 요만큼으로, 여기에서 이만큼으로. 물량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가격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5만 원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이거는 50cm짜리 용수철을 40으로 눌러놓고 있다가 단속이 느슨하게 되면은 용수철이 튀어 올라가는 거예요. 튀어 올라갈 때 50cm짜리 용수철이 50cm까지 안 올라가요. 50cm보다 더 튀어 올라가지, 튀어. 그래서 부딪힐 때까지 올라가요. 여기 부딪힐 때까지. 물량이 줄어들었을 때는. 물량이 더 줄어들면 더 줄어들수록 튀어 올라가는 가격은 더 세집니다. 이 반동이 더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음성적 지불이 수수될 수 있어요. 음성적 지불이. 이걸 음성적 지불이라고 그래요. 웃돈 얹어주는 거. 계약서에는 얼마 쓸까요? 계약서에는 40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더 주기 때문에 음성적 지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집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직장이 이사를 갔어요? 아니면 직장을 옮겼어요? 직장이 저기예요. 그러면 저쪽으로 이사를 가야 되죠. 근데 집을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구하기 힘들면은 직장을 저리 이사 가도 여기서 멀리서 다니지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꼭두 새벽에 나와야지. 꼭두 새벽에. 이동이 저하된다. 이동이. 수요자들은 이동이 저하된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통비가 증가하고 혼잡 비용이 증가하고 시장에서는 이중 가격이 형성된다. 이중 가격. 이중 가격이 뭔 이중 가격이요? 규제 가격과 암시장 가격. 이걸 암시장이 형성된다 그래요. 암시장. 정부 단속을 벗어나는 시 이런 게 형성이 돼요. 공급자들은 공급을 줄이면서 어떤 공급자는 40만 원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투자를 기피합니다. 질적으로 저하됩니다.
40만 원에 아주 운 좋게 집을 구한 사람도 있겠죠. 예, 그런 사람이 있는데 주인한테 도배장판 갈아주시나요? 뭐 방범창 고쳐주실라나요? 그런 말할 용기가 있을까요? 예? 말할 용기가 없습니다. 그럼 지가 알아서 써야지 어떻게. 근데 임차인이 그거 잘 고쳐가지고 살겠습니까? 임시방편으로 그냥 어떻게든 그냥 살겠지.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적으로 시행할수록 점점 더 부작용이 더 커요. 장기적으로 시행할수록 물량이 더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적으로 시행하면은 안 돼요. 단기적으로만 잠깐만 시행해. 단기적으로 시행. 잠깐만 하다가 얼른 풀어야 돼요. 얼른. 그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거 직접 개입이거든요.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아까 직접 개입이라고 그랬죠. 이런 직접 개입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분양가 규제요. 지금 이 그래프가요. 여기가 임대료 규제 얘기인데 분양가 규제하고 임대료 규제는 성격이 똑같아요. 모두 다 이 둘 다 최고 가격 규제라 그래요. 또는 가격 상한제라 그래요. 가격 상한을 정해놓는 거죠. 더 이상 못 올라가게. 자, 이것도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여기 평당 1,000만 원이 주택이 서민들이 집을 사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30평짜리 집 사는데 3억이나 든다.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부가 건설사들한테 이번엔 건설사들한테 800으로 규제 800으로. 야, 너희들 800보다 더 높게 받지 마라. 자, 이렇게 규제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분양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요자들 입장에서. 예? 수요를. 이거는 훨씬 쉽죠, 이거보다. 이때는 가만히 계시더니만. 이때는 그래도 는다, 대답을 하시네요. 별로 저소득층이 돼본 적은 없어서. 더 넓은 집으로 갈 생각은 별로 안 해. 이런데 별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수요를 늘리죠. 그럼 건설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공급을 줄일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이게. 똑같아요, 구조가. 이 밑에다 규제하기 때문에. 그럼 시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초과수요죠. 자, 초과수. 이렇게 초과수요. 분양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더 늘어나는데 공급하는 물량은 더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물량을 이만큼이 경쟁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게 공급 물량은 50으로 줄어들었는데 수요하고자 하는 것은 80으로 늘었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주택은 50채밖에 없는데 신청하는 사람은 80명. 자, 이게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지금과 같은 청약제도가 있기 전에는 줄 서야지 뭐. 선착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9시부터 분양한다 그러면은 밤새 줄을 서지, 밤새. 옛날에 밤새 줄 서는 거 많았어요. 기억 안 나죠? 아직은 연식이 얼마 안 돼서 그래요. 기억나시죠? 옛날에 밤새 줄 서서 분양받는 거. 아, 그냥 피 주고 사셨어요? 형편이 괜찮으신가 보네. 형편이 없는 사람들은 몸으로 떼와야 돼, 가서 몸으로 줄 서서 사고, 여유 있으시면 그렇게 줄 선 사람한테 피 주고 사면 되는 거고. 예? 예? 가등기. 아, 옛날에, 그러니까 요즘은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옛날에는 막 중간 생략 등기고 별게 다 있었죠, 옛날에. 그 민법에서 나온 얘기가 다 그때 나온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예, 이 사람한테 사가지고 중간에서 등기도 안 해요, 그냥. 예, 저 사람이 1000에 팔면 난 1500 해가지고 500 남기고 넘겨버리고 막. 이런 요지경 세상이었습니다. 하루에도 몇백을 벌고 막 이렇게. 옛날 당시에. 자,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그때 굉장히 부작용이 많았죠. 밤새 줄 서서 막 번호표 대기 순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부작용이 많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추첨. 50개를 80명이 추첨하는 거라 30명 떨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 근데 이게 800에 분양받으면 얼마를 차익을 남길까요? 당첨이 되면.
얼마 차익을 남길까요? 200? 200이 아니라 더 남겨요. 왜냐하면 물량이 줄었잖아요. 이 천은 물량이 이만큼일 때 물량 가격이고요. 이렇게 물량이 줄면 가격이 더 뒤로 올라간다. 이렇게 그림이 똑같다고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1200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이렇게 1200 또는 1100 이렇게. 분양은 얼마 받고? 800 받고 팔 때는 1200 받고. 여기서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 아까? 음성적 지불이라고 했죠. 이런 용어들을 익숙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저런 표현으로 시험 본단 말이에요. 음성 지불 저런 게 나온다고요. 여기서는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요. 전매 차익. 이거는 안 어렵죠. 전매 차익. 그리고 이거 새집 가격이에요? 헌집 가격이에요? 이거 새집 가격이죠. 이거 새집 가격이에요? 헌집 가격이에요? 이거는 헌집 가격, 헌집 가격. 이거는 새집 가격이라고요. 헌집 가격이 새집 가격보다 더 비싸다고. 이런 것 같은 경우가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3년 전에 우면지구, 우면산 예술의 전당 그 산 저 건너편에, 맞은편에 2년 전인가 입주했죠. 2년 전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 입주했잖아요. 제가 언제 신청했지? 저도 신청했는데, 거기 떨어지고 나서는 더 이상 포기했어요. 저도 이제. 언제 한번 써먹을까? 거기 신청했을 때 38대 1이었어요. 제가 67번이었는데 68번이 당첨됐어요. 5억짜리를 3억에 분양했어요. 보금자리 주택이에요. 그게. MB정부 보금자리 주택이에요. 당첨되면 2억입니다. 주변에 5억 하는 걸 거기 3억 팔았다니까요. 새집 가격이 3억, 헌집 가격 5억 이렇게 됐다고. 이상한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제가 그냥 그 집을 돈 주고 사서 살려면은 얼마는 줘야 되는데 그거를 5억은 줘야 살 집을 3억에 주고 사잖아요. 그러면은 저의 수준에서는 과하지요. 저는 3억짜리 살 적당한 놈이 5억짜리 집에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평수가 넓고, 예? 이렇게 되면은 냉난방비 더 들고 관리비 더 들고 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쉽게 말해 이게 지금 평당 1000만 원이면 30평짜리를 규제를 안 했으면 30평짜리 집에 살 사람은 3억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분양가를 규제하면은 30평짜리에 2억 4천만 있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당첨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첨이 되면 그 사람은 2억 24평짜리 살게 적당한 사람이 30평짜리 집에 사는 셈이 되잖아요. 그럼 과소비지 이게. 예, 이 저소득층의 과소비, 이 저소득층의 과소비. 이 당첨된 저소득층의 과소비가 나타나고요. 또 지금 이런 수요에는 이런 전매차익이 있는 거 알잖아요, 지금. 그때 저만 신청했을까요? 저만 신청했으면 38대 1 안 됩니다. 저 같은 사람만 했으면 38대 1 안 돼요. 자격은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명의를 빌리는 거예요. 명의를 빌려서 다 넣는 거예요, 다. 명의 빌려요. 그 이면 계약서 써가지고 나중에 전매자, 그 10년 전매 제한이거든요. 10년 전매 제한 나중에 넘길 때 명의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사는 사람은 그 명의자가 사는 것처럼 하는 거죠. 명의자가 사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 다 단속 나가겠습니까, 그거? 다 단속 못 나가죠. 저도 지금 새로 분양받은 집에 몇 번 살아봤지만 그런 거 조사한다고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투기적인 수요가 개입된다고 여기 수요 증가에는. 투기적인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당첨될 확률이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38대 1, 39대 1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일부 집 없는 사람은 당첨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많이 당첨될 수 있다고요? 투기적 수요. 이름 빌려가지고 명의 빌려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당첨이 되면 실수요자들은 별 혜택을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은 갖고 있는 사람이 또 당첨되면은 무슨 현상이 나타나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요.
별로 안 좋은 정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건설사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어요. 아니 돈이 안 되잖아. 돈이 안 되니까 투자를 기피하죠. 질적 저하 현상이 나타나요. 이게 제대로 된 자재 사용하겠습니까? 예? 제대로 된 자재를 사용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위험해요. 이거 안 좋아요. 또 단기적으로 생겨요. 어떻습니까? 얘기하는 게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해요. 다만 이게 분양시장이냐 임대시장이냐 이런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두 정책을 이제 공통으로 기억하시죠. 결국엔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율화를 하라 그래요. 자율화. 자율화를 하라는 얘기는 어디에서 거래되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거래되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자율화를 하게 하는 얘기는 분양가가 다시 올라가게 하라는 얘기예요. 분양가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율화를 하면은. 분양가가 올라가면은 공급 물량이 자율화를 하면은 분양가가 어떻게 돼요? 분양가가 올라가죠. 그럼 공급 물량이 증가하죠. 공급 물량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공급 물량이 증가하면은 이 중고주택 가격, 헌집 가격, 중고 가격이 어떻게 해요? 중고 가격이 떨어져요. 전체적으로 물량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전매 차익이 줄겠죠. 이 격차가 점점 줄겠죠. 그러면 투기적 수요 감소하겠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혹시 이게 잘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럴 줄 알았어요. 다시 써야 돼, 다시. 이게 자율화. 흰색이 제일 잘 보이죠? 자율화를 하면은 제일 먼저 분양가가 어떻게 해요? 분양가가 상승합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서 중고 가격은 어떻게 해요? 물량 공급이 늘어나니까 공급량이 증가하니까 중고 가격은 하락해요. 그러니까 전매 차익은 줄어들고요. 투기적 수요가 감소하고요. 그냥 스토리죠, 스토리. 그냥 얘기. 공부가 아니고 그냥 재밌는 얘기 하나 들은 거예요. 공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쪽의 임대료 규제, 그걸 다른 말로 가격상한제, 최고가격 규제 됐고요. 그래서 설명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거를 글로 표현한 거예요, 글로. 아시겠죠? 다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으니까, 그 201쪽에 보시면, 괄호 2번에 그 효과 위에 보시면은, 효과 위에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게 규제 가격을 설정하면 이런 말 있죠. 시장에 아무 효과도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거 체크하십시오.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게 규제 가격을 설정하면 시장에 아무 효과도 발생하지 않게 된다. 자, 그게 뭔 소리예요? 지금 시장 균형 가격이 이만큼인데 규제 가격을 요거보다 아래에 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위에다가 설정하면 효과가 있다 없다? 아무 효과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은 위에 이렇게 하면은요, 지금 공급자들은 50만 원 받는 게 딱 적당하거든요. 근데 55만 원은 받을 생각도 없어요. 55만 원의 물건을 내놓잖아요. 임대세 놓잖아요. 시장은 50만 원인데 55만 원에 세 놓으면은 자기 집 나가요, 안 나가요? 자기 집이 나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55만 원은 받을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55만 원보다 높게 받으면 처벌하겠다. 이거는 전혀 무의미한 짓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됐나요? 자, 근데 요거와 관련한 계산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것도 계산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어떤 계산 문제인가 하면은, 자, 여러분들 교재에서 그 254쪽에 보세요. 254쪽에. 40번 문제를 보세요. 지금 그 여러분들 해설을 보시면 해설이 굉장히 길게 돼 있죠. 그죠? 254쪽. 255쪽도 그렇고. 그죠?
해설이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는 편입니다. 지금 시중에 어떤 기출문제집에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해설이 되어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해설만 자세히 봐도 많은 공부가 될 겁니다. 자, 거기에 40번을 보시면 임대 아파트의 수요 함수는 QD는 1400-2P, 공급 함수는 QS는 200 플러스 4P라고 하자. 이때 정부가 아파트 임대료를 150만 원으로 규제했다. 이 규제하에서 시장의 초과 수요 또는 초과 공급 상황과 그 수량은 하고 있죠. 네. 자, 여기서 수요 함수가 얼마라고요? QD는 1400-2P, QS는 200 플러스 4P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얼마를 규제하고 얼마로 규제한다고요? 150 규제한다 그랬죠. 자, 앞으로 임대료 규제 계산 문제는 쉽다, 어렵다? 쉽다. 왜 쉽냐? 요 숫자를 어떻게 해요? 대입만 한 거예요. 대입만. 그럼 150 집어넣으면 얼마 여기는? 300이죠. 그럼 1400에서 300 빼면은 1100이죠. 그럼 뭐가 1100이란 얘기요? 수요가 1100이에요. 1100.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요? 150 곱하기 4 600이죠. 600에다가 200을 더하면은 모두 800이죠. 뭐가 더 많아요? 이게 더 많죠? 얼마 더 많아요? 300 더 많죠? 그럼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수요가 더 많잖아요. 초과 수요 300 이렇게 되죠. 맞나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250으로 규제한다라고 해볼게요. P를 250으로 규제해 볼게요. 250으로 규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900이죠. 맞나요? 250 곱하기 2 하니까. 맞아요? 그럼 여기서는요? 1200인가요? 그러면 정답이 뭐예요? 초과 공급? 그러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틀린다. 자, 왜 초과 공급이라는 숫자가 나왔을까요? 초과 공급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는 이 P의 위치가 이 위란 말이에요. 위. 150을 집어넣었을 때는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이게 수요가 1100이 여기고 공급이 800이 여기 800이에요. 이게 1100이고 800이에요. 근데 250을 넣으니까 공급이 1200 나왔죠. 예? 수요가 900 나왔죠. 수요가 더 작잖아요. 공급이 더 많잖아요. 이 250의 위치가 어디란 얘기 지금? 이 위란 얘기. 이거 균형가격 위란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 균형가격보다 위란 말이에요. 위.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균형가격보다 위에 설정하면은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초과 공급 대답하면 안 된다고. 아시겠어요? 임대료 규제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임대료 규제는 쉽다죠. 쉽다. 숫자만 넣으면 나오잖아요. 숫자만 넣으면 나오는데 그게 초과 수요일 때는 그대로 대답해주면 돼요. 초과 수요라고. 근데 초과 공급일 때는 초과 공급이라고 대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초과 공급은 아니에요. 아무 효과가 없다고. 지금 이 숫자가 초과 공급으로 계산된 이유는 공급이 1200이고 수요가 900이잖아요. 250의 위치가 요거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럼 250에 규제한다 이 소리는 균형가격보다 위에 규제한다 이 소리예요. 그럼 균형가격보다 위에 규제하면 아무 효과가 없다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근데 거기 아무 효과가 없다가 없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내용을 알고 보는 사람은 계산을 안 풀어도 정답은 몇 번 중에 있다? 1번, 2번 중에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3번, 4번, 5번에는 있을 수 없다고. 뭔 뜻인지 아실 수 있어요? 임대료 규제 문제에서는 초과 공급은 절대로 나올 수 없다고. 아무 효과가 없다라고 대답해야 돼요. 초과 공급이라는 숫자가 나올 때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형태의 문제는 몰라도 그냥 얼른 그냥 1번, 2번 중에 찍고 가는 거예요. 계산할 시간이 없을 때는. 근데 그게 아무 효과가 없다 이럴 때 이제 셋 중에 찍어야지. 아무 효과가 없다 또는 초과 수요 포함해서 셋 중에 찍어야 돼. 초과 공급은 절대 찍으면 안 된다고. 절대 초과 공급은 있을 수 없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 계산까지 했고요.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 근데 나중에 또 다 정리를 할 건데, 일단 지금 바쁘니까 지금은 빨리 갈게요. 지금은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지금 야간은 시간 좀 부족해서, 그래서 나중에 사실 제가 지금 계산 문제를 많이 못 풀어드리고 지금 문제를 많이 못 푸는 이유가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야간반은 좀 시간이 부족해서 나중에 여기 지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차라리 일요일이 더 낫죠. 오후에 하는 것보다. 그죠? 그러면 차라리 일요일로 잡아야겠네. 오후에. 제가 스케줄상 그 금요일 오후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조금은 더 낫습니다. 사실은. 평일날 그렇게 잡는 것이. 일요일 하면은 제가 이제 집에를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정도 집에 가는데 또 일요일날 수업 잡았다 그러면은 또 별로 안 좋은 소리 듣거든요, 제가. 오늘 집을 나왔어요. 저는 일주일에 2번 가출을 하는데 집을 나오면 이제 목요일날 집을 들어가요. 굉장히 좋겠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그 분양가 규제까지 다 이제 여러분이 확인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분양가 자율화까지 돼 있으니까. 다음에 이제 주택 보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보조는 그게 이제 생산자 보조가 있고요. 203쪽에 밑에 있죠. 생산자 보조. 그리고 넘어가시면은 소비자 보조가 있죠. 그게 이제 크게 나누는 거고요. 일단 요거 좀 지워도 되나요? 일단 지우기가 조금 요것만 지울게요. 그래프는 그대로 남겨놓고 그래프가 중요하니까 그래프만 보고도 해설이 돼야 되거든요. 해석이 그래프만 보고도 지금 어떤 상황, 지금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과정 처음 여기서부터 출발했잖아요. 여기서 규제하고 수요 증가, 공급 감소, 공급이 감소해서 가격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그리는 과정 잘 기억하시고요. 지금 임대료 보조는 이제 주택 보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주택 보조는 생산자 보조가 있고요. 소비자 보조가 있어요. 생산자 보조는 주택을 생산하는 사람한테 보조해 주는 거죠. 이것도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요거는 주택이 부족한 경우 필요해요. 주택이 부족한 경우에는 소비자한테 보조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살 집이 없잖아요. 살 집이 없는데 이 소비자한테 보조해봤자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생산자한테 보조해서 집을 더 많이 만들게 해야 돼요. 다음에 이 소비자 보조는 이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현금 보조도 있고요. 현물 보조도 있고요. 가격 보조라는 게 있어요.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그 박스에도 있죠. 박스에 있는데 그 교통비 보조를 예를 들어 놨거든요. 참고 박스에 204쪽에 204쪽 참고 박스 있죠. 하루에 한 번 외출하는 노년층이 있습니다. 설명 듣고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 외출하는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교통비를 보조해준다. 갈 때 1,000원, 올 때 1,000원, 하루 2,000원을 잡고요. 한 달에 6만 원을 이제 외출 비용, 교통 비용을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반틈을 보조한다 생각해보세요. 반틈. 자, 반틈. 하루 2,000원씩 30일 해서 6만 원. 6만 원의 반틈이니까 현금 보조는 돈 얼마 주는 거예요? 돈 3만 원을 통장으로 주는 거고요. 현물 보조는 버스표 쿠폰을 30장을 주는 거예요. 가격 보조는 뭘까요? 탈 때마다 500원이에요. 탈 때마다 500원.
자, 하루 한 번 외출하는 입장에서는 정부의 보조금은 똑같이 발생합니다. 하루 한 번 외출하는 사람한테 보조해 줄 때 정부 지출은 똑같이 발생한다고요. 돈으로 현금으로 3만 원 통장에 넣어주든가 쿠폰을 업체에서 30장을 사서 주든가 탈 때마다 500원을 보태주든가 맞잖아요. 탈 때마다 500원 보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루 1,000원, 한 달이면 3만 원 똑같죠? 정부 재정 지출은 똑같습니다. 자, 근데 보조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좋을까요? 이거는 안 가르쳐도 다 알아요. 그 다음에 뭘까요?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거는 옆집 노인한테 깡이라도 해서 팔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쥐가 안 타면 안 되거든, 이거는. 자기가 타야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얘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얘고, 그 다음에 얘요. 얘는 깎아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예, 깎아주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20%를 보조해준다고 하면 20% 현금 주는 거고요. 20% 쿠폰 주는 거고 얘는 20% 깎아주는 거예요. 한 번 탈 때마다 800원 내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예, 이게 만족도는 제일 낮습니다. 보조받는 사람의 만족도는 제일 낮아요. 근데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 소비자 보조는 바로 이 가격 보조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운데 노인들이 걸어 다니는 게 힘드니까 대중교통 이용하라는 얘기죠. 그 의도를 얘가 가장 크게 달성시킬 수 있어요. 그 효과를. 자, 어쨌든, 자, 요런 식의 이제, 결국은 이제 여러 방식이 있는데,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사실은 보조를 하면은, 보조받은 사람의 실질소득은 어떻게 돼요? 예,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돼요. 실질소득이 증가하게 돼요. 자, 여기서 출발하자고요. 자, 그랬을 때, 단기 효과, 장기 효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조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임대료 보조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수요를 증가시키겠죠. 자, 이게 앞에서 지역지구제에서 봤던 도표하고 똑같아요. 수요를 증가시키면은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죠. 가격 올라가죠. 이 가격이 올라가는 게 임대료 올라가는 겁니다. 임대료가 올라가면은 기존 공급자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에 요 임대료 받던 사람들은 더 많은 임대료 받잖아요. 뭐를 얻어요? 더 높은 임대소득. 그러니까 초과이윤이에요. 이만큼만 받아도 괜찮았어요. 이만큼만 받아도 괜찮으니까 돈은 됐단 말이에요. 적당한 수익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정부가 돈 보태줘가지고 수요를 증가시키니까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박수 칠 일이죠. 더 넓은 집에 찾으면서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집 찾는 사람이 늘어서 그러지 않나요? 평당 50만 원 받던 거 이제 평당 60만 원 받으니까. 근데 이게 바로 기존 임대인도 혜택 본다 이 소리예요. 임대인도 혜택 본다 이 소리예요. 누구한테 보조해 줬는데? 임차인한테 보조를 해줬는데 누구도 혜택 본다? 임대인, 공급자도 혜택 본다 이 소리거든요. 지금 임차인들한테 얼마 보조를 해줬는가 하면은 이 수직으로 올라간 높이 있죠. 수직으로 올라간 높이만큼 보조해 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금액이 위로, 아래 위로 금액을 계산하고 좌우로는 수량이란 말이에요. 보조해 준 건 수요 곡선이 올라간 이만큼 보조해 준 거예요. 근데 가격이 올라갔죠.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보조받은 전액을 수요자들이 다 혜택 보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는요, 임대료 보조뿐만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 혹시 애 있어요? 애기? 몇 살이에요? 애기가 좀 큰 애기네요. 유치원 애기들 육아 보조 있죠? 한 달에 30만 원 정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 그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부터인가 육아 보조 해주죠.
애기가 또 큰 애기인가 봐요. 육아보조 해주잖아요. 그 30만 원인가? 정도 해준다고, 정도. 30만 원 정도. 근데 원래 의도는 뭔가요? 30만 원을 보조해주면은 그 학부모들 주머니에서는 한 푼도 나오지 않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저런 명목으로 어린이집에서 원비를 올렸어, 원비를. 45만 원으로. 그리고 이 학생들이 많아지잖아요. 어린이들이 많아지잖아요. 수용하는 이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을 올려도 찾아옵니다. 그 더군다나 보조를 받기 때문에 지금까지 30만 원 내던 그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제는 30만 원 보조 받아서 15만 원만 내 주머니에서 나가거든요. 그래도 보조 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사실상 정부는 얼마 보조해 주고 있어요? 사실상 정부는 30만 원 보조해 주고 있잖아요. 30만 원 보조해 주는데 원래대로라면, 원래 정부 계산대로라면 학부모 주머니에서는 한 푼도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학부모 주머니에서 15만 원 나온다 이 소리는 그 보조 30만 원을 나누어 갖는 거예요. 나누어 갖는 거. 누구한테도, 누구 주머니에도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원장 주머니에도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안타깝다고 지금. 그러니까 그게 그런 구멍이 많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만큼 20만 원, 이 높이가 20만 원이요. 보조는 20만 원에 해당하는 크기만큼 해줬는데 가격은 10만 원 올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임차인이 혜택 보는 거는 1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공급자도 혜택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어린이집 그 하는 사람들이 어린이집을 더 만들지, 더 공급을 증가시키는 공급 증가. 가만히 있겠냐고 그 사람들이 돈 되는데. 초과인 어리니까 공급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린이집도 자꾸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가격이. 자, 그래 되면 이제 경쟁이 돼서 하락하면 이제 임대료가 내려가면 이 말이에요. 임대료가 내려가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과윤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돈 된다는 얘기 듣고 어린이집이 많이 늘어야 된다고, 많이. 어린이집이 많이 늘어서 다시 다운돼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전부 다 누가 혜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공급이 이렇게 늘은 공급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공급이 늘으면 가격이 다운되죠. 다운되면 전부 다 이제 임차인이 혜택 보는 거예요. 됐나요? 이게 아까 지역지구제에서 그래프 그린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요 상황이. 자, 근데 지금 아직 요걸 말씀 안 드렸어요. 자, 이게 지금 공급이 증가하고 있죠. 지금 이게 어느 시장이에요? 저가주택 시장이죠. 저가주택 시장에 공급이 증가한다면 이걸 새로 지어서 공급 증가시킬까요? 네, 이게 여기서는 신축을 통한 공급 증가가 아닙니다. 이 저가주택 시장에 지금 임대료가 올라가잖아요. 저가주택 시장에서 임대료가 올라가면은 여기 있던 주택 중에서 이제 낡아지기 시작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낡아지기 시작하는 것들을 여기에 세놓고 저소득층들한테 세놓고 그 고가주택, 그 고소득층은 다른 데로 가는 거죠. 더 좋은 집으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주택이 이쪽으로 하향여가 되는 거예요. 하향여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게 하향여가 되는 만큼, 여기서 이렇게 하향여가 되는 만큼 이쪽에서 늘어나는 거예요. 요 줄어드는 만큼 이쪽에서는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 공급 증가는 신축을 통한 공급 증가가 아니고, 여기는 신축이 안 된다고. 이게 저가주택은 신축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고가주택은 신축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공급이 증가한데, 증가는 증가인데, 요거는 하향 여과를 통한 증가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하향 여과를 통한 증가요.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교재에서 자, 그 괄호 206쪽에 괄호 4번 보세요. 206쪽 괄호 4번. 자, 거기 보시면 하향여가 있죠. 하향여가 상위 계층이 살던 주택을 하위 계층이 사용하는 현상을 말한다. 하향여가 현상을 능동적 여가 현상이라도 하고요.
하향여가는 임대료 보조 등 소득 증가로 인해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여기 증가됐죠?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니까 이 시장에서 주택이 모자라니까 임대료 올라가고 기존 공급자가 초과인 얻으니까 공급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이 공급 증가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하향여가 돼서 공급 증가하는 거죠. 맞나요? 지금 수요가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하향여가요. 임대료 보조 등으로 소득이 증가해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하향여가라고요. 맞나요? 자, 요거 조심해야 돼요. 제가 밴드에도 올렸지만 지금 소득이 증가하죠.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이거 질문에 대한 답을 했어요. 제가 소득이 증가하면은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가주택은 열등제라 그랬어요? 정상제라 그랬어요? 저가주택, 달동네 주택 이런 거. 달동네 주택 이런 거는 정상제예요? 열등제예요? 열등제. 보통은 열등제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좀 소득이 늘어나면 달동네에서 나오잖아요. 내려오잖아요. 근데 항상 열등제가 아니에요. 보통 우리 60년대, 70년대를 사셨던 분들은 쌀과 보리 중에 뭐가 열등제예요? 보리가 열등제죠. 근데요. 세 끼를 못 먹고 하루 한 끼, 겨우 두 끼 먹던 시절에 조금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 전에 겨우 한 끼, 두 끼밖에 못 먹는 상황에서 돈 좀 생겼다고 바로 쌀 사지 않아요. 보리라도 세 끼 먹지, 이제. 보리라도 세 끼 먹는다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열등제가 아니고요. 처음에는 정상제예요, 그게. 거기에서 더 소득이 올라가야 그래야 이제 쌀을 먹는다고. 아시겠어요? 처음에는 돼지고기가 열등제 아닙니다. 처음에는 돼지고기 없어 못 먹잖아요, 어릴 때. 어릴 때 동네 잔치하면 그때나 고기 맛보잖아요. 동네 돼지 잡고. 그때는 아직 열등제가 아니라고요. 그 단계에서는 없으면 먹는다고. 근데 이제 돈 좀 생기면은 더 많이 생기고 더 많이 생기면은 이제 돼지고기 안 먹고 소고기 먹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득이 증가는 증가인데 소득이 조금 증가하면 이렇게 조금 증가하면 소득이 조금 증가하면 그냥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소득이 증가는 증가인데 많이 증가해, 많이. 그러면 저가주택 수요가 어떻게 돼요? 그때는 수요가 감소죠. 이때는 무슨 여가가 발생하고 이때는 무슨 여가예요? 이때는 하향여가고 이때는 상향여가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소득이 많이 증가한다, 적게 증가한다, 이런 말을 안 해준다고. 뒤에 요거 보고 판단해요. 요거 보고. 소득이 증가했는데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했다는 거는 조금밖에 소득이 증가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소득이 증가했는데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소득이 많이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예 고가주택으로 가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거 보고 판단해야 돼요. 요거 보고. 오로지 판단해야 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대학 교수 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소득 증가라고만 하고 있지 많이 증가인지 적게 증가인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보고 판단해요. 요거.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했는지 그러면 하향,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했으면 상향. 아시겠죠? 지금 제가 이 단원을 여가현상을 임대료 보조에 집어넣은 이유가 있어요. 임대료 보조에서 설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여기서 하향여가 상향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됐죠? 자, 뭐까지 설명드렸어요? 여기에서 하향여가까지 말씀드렸어요. 자, 다시 정리 간단하게 하고요. 이건 좀 이따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일단 임대료를 보조하게 되면은 단기효과, 장기효과에서 수요 변하면 단기효과, 공급 변하면 장기효과인데 단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한다 그랬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기존 공급자가 초과인을 얻죠. 여기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저가주택 수요 증가입니다.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임대료 보조에 의한 소득 증가는 소득 증가 폭이 크지 않습니다. 임대료 보조에 의해서 소득이 증가했는데 그걸 고가주택으로 사람들이 가버리면 그거는 그런 나라 망하는 거예요. 임대료 보조는 그냥 조금만 보조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주택이 부족하게 되죠. 저가주택이 부족하게 되니까 고가주택 중에서 하향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해야 하향화가 되는 거예요. 저가주택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해야 저기서 내려온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결국은 공급이 증가해서 초과임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누구도 혜택 본다? 기존 임대인도 혜택 보는 거예요. 가격 올라간 만큼. 됐나요? 자, 요쪽은 좀 중요도가 낮아요. 그래서 우리 206쪽에 그 저가주택 시장과 고가주택 시장의 표 있죠, 표. 표 중에서 왼쪽이 중요하다, 왼쪽이. 오른쪽은 중요도가 낮고요. 왼쪽을 위주로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되 207쪽에 주거분리 개념 체크해 주시고요. 이거 중요하니까. 주거분리 개념. 주거분리란 고급주택지역과 저급주택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발생하며 근린지역에서도 발생한다. 이렇게.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이제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반가로 3번 불량주택 문제 보십시오. 이 불량주택 문제는 도시의 불량주택들은 과거의 고가주택이 현재의 저가주택으로 하향화가 된 것이다. 불량주택의 문제는 소득의 문제로서 자, 그게 핵심 뭐예요? 시장 실패 산물이 아니다. 요거. 시장 실패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불량주택은 시장 실패가 아니다. 왜냐? 불량주택이 만들어지는 거는 수선비하고 뭘 따져보는 거예요? 수선비하고 가치 상승분을 따져서 이게 더 크다면은 수선해요 말아요? 해요? 수선비가 더 크면 이러면 수선 안 하겠죠? 이런 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에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에요? 이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죠. 이런 합리적인 의사결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불량주택이란 말이에요. 저렇게 안 하면 당연히 안 하니까 계속 집이 불량주택이 되는 거죠. 이거는 시장 실패가 아니란 얘기예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어서 저렇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됐죠? 여기까지. 나머지 이제 그 단기, 장기 이런 효과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가주택 시장에서 단기, 장기 효과가 중요합니다. 요거 위주로. 좀 쉬겠습니다. 쉬고 요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